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로마인 이야기 2권 한니발 전쟁 리뷰인데요. 포에니 전쟁으로 알려진 로마와 카르타고의 기나긴 싸움을 상중 하편으로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뒤 로마는 지중해의 제해권과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인의 식민지 카르타고와 사활을 건 투쟁을 벌입니다. 로마인 이야기 2권 한니발 전쟁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전쟁이 그렇듯 페니키아인과의 전쟁이라는 뜻을 가진 포에니 전쟁도 매우 사소한 일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볼게요. 로마와 카르타고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기 전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섬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촘촘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칠리아예요.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시칠리아가 어떤 섬인지 아시겠죠? 연두색 카르타고와 위쪽 장화 모양의 진한 자주색 로마 사이의 섬이 시칠리아입니다. 자,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과 평화 중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전쟁입니다. 시칠리아 섬도 마찬가지였죠. 시칠리아에 존재하던 여러 도시 국가들도 항상 팽팽한 긴장감과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제는 로마가 이들의 신경전에 개입하면서 카르타고와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요. 시칠리아 섬을 세로로 3등분하여 우측 3분의 1 지점에 선을 그으면 포에니 전쟁 직전 시칠리아의 세력권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좌측과 우측으로 경계를 나눌 수 있죠. 원래 시칠리아 대부분이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우측 제일 위의 메시나와 우측 아래쪽의 시라쿠사가 로마와 연합을 맺으면서 카르타고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애시당초 로마는 시칠리아 섬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원래는 시라쿠사와 메시나의 세력 다툼이었는데 시라쿠사를 두려워했던 메시나가 로마의 도움을 청하면서부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메시나 점령을 시도한 시라쿠사. 하지만 로마가 메시나와 동맹을 맺고 시라쿠사를 협공하자 시라쿠사는 로마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로마는 시칠리아의 우측 3분의 1을 자신의 영역 아래 두게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태풍의 핵이 되고 맙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자주 나오듯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통 배변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데 그 누구라도 자신의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순간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공격하죠. 카르타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칠리아는 카르타고의 영역이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호랑이의 코털을 건들지 못했죠. 하지만 불신을 당겨졌고 로마와 카르타고는 일전을 벌입니다. 재밌는 건 서로의 주특기가 약점으로 작용하는 이변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메시와 류현진이 축구로 맞붙으면 당연히 메시가 이겨야 하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지도에서 보았다시피 시칠리아는 섬이어서 바다를 제패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야 할까요? 당연히 해양 강국으로 군림해온 카르타고가 이기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로마가 이깁니다. 물론 로마는 전쟁 초기의 작은 전투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전투마다 대승을 거두면서 바다의 왕좌까지 넘보게 됩니다. 분명 로마는 육지에서는 강할지 몰라도 바다에서 싸워본 경험이 전무에 매우 불리했지만 특유의 끈기와 집단 지성으로 어렵사리 전쟁의 승기를 잡습니다. 그 후 로마는 카르타고의 항복을 수용하여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제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해양 강대국 카르타고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점이지만 공화정 로마에서는 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집정관에게 일단 임무를 주어 내보낸 뒤에는 원로원조차도 작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임지에서 전략이나 작전을 짜는 것도 완전히 집정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패전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강화를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것은 물론이고 강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부터 강화 교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집정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국가의 최고 결정기관인 민회가 하는 일은 집정관이 매듭지은 강화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뿐이었다.
강화는 민의 투표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발효된다. 이 당시 로마는 지휘관에게 패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모두의 승리이고 패배는 모두의 패배라는 생각이 공유되었죠. 이는 고대 세계에서 대단히 파격적이고도 탁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인하는 것,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이라 하여도 다시 집정관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은 피도 눈물도 없었죠. 전쟁에서 진 지휘관은 가차없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줘도 나라에서 추방되는 정도였고요. 이것은 양자 간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단기간 벌어지는 짧은 전투들이 쌓이고 쌓여 전쟁이 되죠. 그런데 전쟁에서 질 경우 처형을 당한다면 각 전투에 임하는 지휘관의 심리는 어떨까요? 소심해지겠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도 최대한 몸을 사리고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뒷날의 책임 따위는 잊어버리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위대한 명장들이 로마 이외에도 수없이 등장했지만 보통의 지휘관들의 평균적인 능력치를 따졌을 때 다른 나라보다 로마의 시스템이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기에 더 적합한 건 분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또한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는 전문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일반 병사와 중대 지휘관까지는 외국인 용병에 의지하지만 총지휘는 카르타고 귀족이 맡는 것이 전통적인 규칙이었다. 이름 높은 용병대장 크산티포스를 고용하긴 했지만 카르타고는 종래의 방식을 답습할 생각이었다. 카르타고에 도착해서 카르타고군을 시찰한 크산티포스는 이런 군대와 함께 싸웠다가는 용병료를 받기도 전에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산티포스는 고용주인 카르타고 정부에 건의했다. 요컨대 로마에 패한 것은 병사들 탓이 아니라 지휘관 책임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데다 이딴 패배로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카르타고 귀족들은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한번 해보라고 대답했다. 로마는 충분한 전투 경험을 갖춘 집정관이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전투 경험이 없는 귀족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꿰찼죠. 왜 카르타고가 로마에 패했는지 뒷배경이 그려지시나요? 추후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쓰라린 패배를 맛본 뒤에야 용병대장 크산티포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인으로 지휘관을 교체했지만 이전 상황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관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실제 로마는 카르타고와 맞붙기 전까지 배 한 척도 건조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로마가 지중해를 호령하던 카르타고를 제압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서로 간의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실패하더라도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며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유연성, 이에 더하여 전문성을 존중하는 시스템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로마는 뱃머리에 까마귀라는 기상천외한 갈고리까지 만들어 모방을 넘은 창조까지 선보일 수 있었던 거고요. 한 번 더 책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인의 남다른 점은 뭐든지 자기들이 다 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자기네가 제일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로마에 동화한 에트루리아인은 여전히 토목 사업에서 솜씨를 발휘했고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인은 통상을 맡고 있었다. 시칠리아가 세력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도입된 이후로는 예술도 철학도 수학도 모두 그리스인에게 맡긴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로마의 개방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갔다.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은 어떤가요? 고민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